염강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3일 7차 시수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선생님이 특강을 하는 날이죠. 지난 시간에 다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는지.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교과서 페이지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도 선생님의 PPT를 공책에다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선생님 진짜 오늘은 왠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느낌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은 일본인데요. 이제 일본이 이 당시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였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에도 막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막부는 사무라이, 그러니까 무사 출신의 이 사람들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그러한 시기.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처럼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어요. 한 200년 넘게 이런 모습을 유지했었는데, 뭐 크리스트교 포기할 수 없어. 그다음에 해외 무역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국가들 중에 온리 이 나라 사람들하고만 교육을 텄어요. 누구였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도 중국하고 교역을 했죠. 중국하고 교역을 했는데 서양하고는 교류 안 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만 허용을 해서 당시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 상인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서양의 문물을 전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왜 다른 애들은 안 되고 네덜란드 애들만 허용했냐? 이 네덜란드 상인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크리스트교 포교 안 해. 우리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당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네덜란드 상인은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쇄국이었지만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서양의 문물을 조금씩 접하면서 지냈던 것이 이 에도 막부 시기의 일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도 문호를 드디어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서양의 나라들 중에 먼저 문호를 개방하게 됐냐면요.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장 먼저 문호를 일본이 이제 개방을 하거든요. 당시 미국의 이제 페리 제독이요.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접근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근데 이제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제 이끌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미니 증기 기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싣고 가서 한마디로 과시하는 거죠. 야, 너 나랑 전쟁할 거야? 너 저항하지 마. 어차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 뻔하니까 하면서 이제 약간 과시하는 식의 이런 포함 외교로 미국이 일본에 먼저 접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일본도요,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일본도 똑같이 중국을 우리처럼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세력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걔네의 그러한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일본이 좀 갈등을 많이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으로 맞대응을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한 논쟁이 이제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문호를 개방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 미국의 문호를 개방을 할 때 무력이 없어요. 무력 충돌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맨 처음 개항을 하게 되면서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아는 애네요. 그죠? 이 최혜국 대우 규정, 우리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배울 때 나왔었던 거죠. 그쵸?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내가 너를 최고의 혜택을 보는 국가로 어떻게 해줄게?
대우해 줄게.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 이권을 막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 미국하고 처음 문호를 개방했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미국하고 이제 통상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약을 이제 체결했는데요. 이때 내용도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아는 거 또 나왔네요. 치외법권 이것도 배웠어요. 치외법권 뭐였습니까? 다스릴 치. 근데 그것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벌할 수 없는 거. 이런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들이 미국하고 일본과의 조약에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가 있네요. 바로 요 내용이죠. 협정 관세를 좀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관세라고 알까요? 관세? 아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인데요. 이제 어떤 세금이냐면 나라 대 나라 수입과 수출을 할 때 자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다가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우리나라는 열심히 만약에 면직물을 생산하는 거라고 이제 예를 들면, 수공업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이 면제품을 딱 하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시장에서 걔를 하나밖에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1,000원이라고 이제 쳐봐요. 1,000원에 걔를 판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일본은 공장에서 뚜두두두두 찍어낼 수 있는 거야.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다 걔는 얼마에 내다 팔 수 있느냐? 100원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일본이었다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100원짜리 면직물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뭘 살까요? 우리나라의 그 면제품은 1,000원이고 일본 거는 1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똑같으면 100원짜리를 사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나라의 이 면직물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사니까 사람들 이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쵸? 먹고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100원짜리 일본이 아무리 100원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판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900원의 관세를 우리가 먹이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매기는 거예요. 관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를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일본의 면제품도 우리나라에서 결국엔 얼마에 팔리게 되는 겁니까? 1,000원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면직물과 일본의 면직물이 어때요?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는 물품에 이제 우리가 알아서 세금을 매겨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일본은 이렇게 자국에서 자주적으로 매겨야 하는 관세인데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의 자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본 마음대로 미국의 물품에 세금, 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가장 먼저 미국과 무력 충돌 없이 문호를 개방하기는 했지만 죄다 뭐예요? 조약의 내용들이 다 불평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자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도 막부의 무능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일각에서 무슨 운동이 이제 일어났냐면요.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다 이거 옛날 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자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알면 역사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선생님도 사실 한자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한자를 알면 조금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내용일 거야 라고 추측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네 글자 한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네 글자가 등장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반으로 끊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 앞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는 왕을 존중하고 이를 양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의 왕은 뭐를 뜻하냐면 일본의 천황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막부 시기에 이제 사무라이 무사 계층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때 천황이 없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천황이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긴 했는데 이제 유명무실한 거죠. 이제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그런 왕이 존재를 했었는데 에도 막부의 이런 무능한 이러한 이제 조약 체결을 보면서 이제는 왕을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을 이 존자는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이제 드높여서 이를 여기서의 이는 그럼 뭘까요? 이거 우리가 아는 이거든요. 어디 나왔었냐면 선생님이 중화 사상 할 때 화이론적 세계관 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 이예요. 뭐였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또 하나 언제 나왔냐면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이제 세웠을 때 양이 침범 비전직 할 때 그 양이에 등장하는 이였습니다. 뭐였어요? 이제는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이는 오랑캐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이는 그 양이 침범 척화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양의 오랑캐를 뜻하느냐? 여기서의 양은 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은요. 지양하다 할 때 양입니다. 여러분들 지양이 무슨 뜻입니까? 지향과 지양의 차이는 이제 알죠. 그쵸? 이거 알아야 돼요. 지향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면 반대로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내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고 양은 지양하다, 밀어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보면 당시 일본의 천황을 높여가지고 양, 오랑캐를 어떻게 밀어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당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나라를 개편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운동이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일본 내에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황을 중심으로 당시 일본은 근대화 개혁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였어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라고 이제 하는데, 천황의 이름을 따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신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 낡은 제도를 뭐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이었던 메이지 유신은요 이제 원칙이 뭐였냐면요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중국의 근대화 운동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을 설명했을 때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을 이건 조금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죠. 그죠? 중체 서용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 양무 운동의 원칙이었어요. 무슨 어떠한 원칙이었습니까? 중이 체였어. 중국이 몸이었어요. 우리는 바뀌지 않아. 그리고 서용.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게 당시 중국의 양무운동의 원칙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인 메이지 유신의 원칙은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단어만 들어서는 대체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죠. 이것도 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쭉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요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물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의 구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명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에 있는 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취하기가, 배우기가 어떻대요? 쉽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쵸?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진짜 키포인트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나라의 문명화를 꾀하는데 나라를 진짜 근대화시키려고 하는 이 찰나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먼저 하겠대요? 어려운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쪽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쪽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어려운, 취하기가 어렵고 배우기가 어려운 그 정신부터 먼저 얘네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죠. 중국의 양무운동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죠. 그렇죠? 당시 양무운동, 중국은 굉장히 그쵸?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어. 중국이 몸이고 너희한테는 필요한 것만 갖다 쓸 거야 라고 했던 게 중국의 양무운동이었던데 반해서 당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인 메이지 유신은 어때요? 우리는 걔네들의 뼛속 깊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잘 찾아내기 어려운 그 정신, 그거부터 배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문명 개화론 원칙의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싹 다 바꾸겠다, 싹 다 근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메이지 유신의 이제 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 일본은요, 이제 기존의 에도 막부는 권력이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방의 분권이라고 얘기해요. 권력이 흩어져 있는 지방 분권 체제를 이제 중앙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황을 중심으로 권력을 한데로 모으는 그러한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기울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분제를 폐지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국가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때의 사람들은 다 토지를 기준으로 살아갔고, 그죠?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특히 사회적인 가장 근간을 이루는 어떠한 그저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바꿔나가는 전면적인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존의 것들을 바꾸면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근대화를 이제 이뤄내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기 위해서 당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냈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리를 비롯 학생 8살 어린이까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1871년 12월 요코하마를 출발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거친 660일간의 대장정이었다. 당시 이들의 가장 절박한 임무는 서양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맨 처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절단은 워싱턴의 정부 대표단과 만나기 위해 약 200일 동안 미 대륙을 횡단했다. 그러나 국운을 걸었던 조약 개정의 꿈은 끝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조약 개정에 실패한 뒤 사절단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갔다. 사절단은 영국이 어떻게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했는지 알고자 했다. 당시 영국은 온 나라가 거대한 공장이었다. 사절단은 120일 동안 런던과 맨체스터 등지를 여행하면서 정치와 문화,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들이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특히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해군은 영국이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개척해온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 일본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사절단은 영국이 이룩한 모든 것에 감탄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10개국을 돌아보며 방대한 서구 문명을 체험했다. (2년) 뒤 사절단은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서구 열강과 똑같은 힘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것은 향후 메이지 정부의 지향점이자 동력이 됐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지난번에 선생님 보여줬던 영상보다 더 오래된 영상입니다. 2005년도에 KBS에서 스페셜로 을사늑약 100년을 기념해서 그때 일본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특별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과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이 편집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를 보고 돌아오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근대화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그쵸? 이제 깨닫게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적극적인 근대화 개혁을 이제 추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사진은 이제 가운데가 이와쿠라라고 하는 당시 이 사절단을 이끌었던 단장의 이제 모습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쵸?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독일에 앞서 있는 여러 가지 문물을 이제 보고 배우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 이유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이제 의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저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왜 저격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제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이제 만들려고 우리나라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 사람은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저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빠르게 근대화를 이제 추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근대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된 일본은 중국,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제국주의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변신을 하는 거죠. 국가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글에 이제 글을 썼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글을 남겼냐면요. 글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일본의 국토는 아시아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정신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어디에 가 있느냐? 서양의 문명으로 옮겨갔대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문명 개화론에서 그 안에 있는 서양의 정신부터 배우겠다라고 했던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 문명으로 이미 옮겨간 상태라는 거죠. 일본은 아시아의 대우를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과 조선을 이웃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나쁜 친구들 누굴까요? 당연히 중국과 조선을 가리키는 거겠죠? 얘네들과 어떻게 해야 된대요? 흥칫뿡 절교해야 된대요. 자, 당시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한 이러한 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벗어난, 이탈한다라는 뜻이겠죠? 아는 뭐예요? 아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치상으로만 지금 아시아에 위치해 있지, 이미 우리는 유럽 국가들, 쟤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미 우리는 그쪽으로 정신이 옮겨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조선 이런 나라랑은 절교해야 되고 걔네들을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이후 이제 일본은 침략의 길, 제국주의의 길, 이제 자신들의 인접국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신들의 이제 소나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국주의의 이제 그 모습을 살펴봤고, 그 제국주의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모습,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근대화를 이제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론은 중국은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반대로 일본은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로 접어들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건데, 중국도 그러면 이렇게 일본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양무운동이 아니라 문명개화론과 같은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그런 개혁을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비판 혹은 이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 선생님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이제 중국은요, 만약에 처음에 양무운동을 추진하지 않고 일본처럼 이렇게 문명개화론을, 그쵸? 메이지 유신과 같은 개혁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중국은 사이즈가 너무 다르잖아요. 일본하고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러한 근대화 개혁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또 결과가 일본과 같지는 않았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은 좀 생각도 듭니다. 모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마치려고 하고요. 아이고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에게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하게 됐으며, 이렇게 개화의 바람이 부는 이 시기, 우리는 국내에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조금 짧게 끝났다고 생각이 선생님 드는데 어때요?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EBS 2강을 이제 들으면서 또 이제 원래의 그러한 우리 계획대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선생님의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